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줄 때 상속이 유리할까요? 증여가 유리할까요? 세금 자체만 놓고 보면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금만 놓고 보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좀 사전 증여를 통해 가지고 자녀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근데 이제 가장 고민이 뭐냐면 내가 1주택인데 이걸 내가 지금 증여해버리면 나는 남는 게 없지 않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세금 영원으로 아파트 물려주는 방법이 있냐고. 없어요. 그런 거는. 만약에 누가 있다고 한다면 탈세에 가까운 방법일 겁니다.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네시스 박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지금은 부동산 세금 절세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세금 영원으로 아파트 물려주는 방법이 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없어요. 그런 거는. 만약에 누가 있다고 한다면 탈세에 가까운 방법일 겁니다.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걸 이제 자녀한테 넘겨주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증여, 그리고 부담부 증여, 그리고 이제 저가양수도 싸게 파는 방법이 있어요. 부모님이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비과세가 되니까. 그러면은 자녀한테 이걸 그냥 넘겨주면 증여잖아요. 그러면 이득을 받은 자녀, 즉 수중자라고 하는데 그 자녀가 한 2억 6천 정도를 증여세하고 증여취득세 세금을 냅니다. 이걸 주시는 부모님은 뭐 낼 세금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2억 6천 너무 센 거 아니냐, 비싼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2억 6천만 있으면 10억짜리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저는 매우 싸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자녀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지 않으면 내 돈 그리고 대출 포함해서 10억짜리를 내가 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증여가 가장 좀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담부 증여라고 있어요. 그 집에 예를 들어서 한 6억 정도의 채무, 즉 뭐 근저당이라든지 아니면 전세보증금 같은 게 끼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채무를 낀 상태에서 자녀한테 줘버려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10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지만 중간에 채무 6억이 끼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가 이득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은 차액, 그 사악에 대해서만 내가 증여세를 냅니다. 그게 한 증여취득세하고 합치면 9,300으로 확 줄어버려요. 그러면 그 채무 6억에 대해서는 뭔가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되는 거냐? 그렇진 않고 이걸 넘기신 부모님이 양도세를 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 이름으로 된 채무를 자녀한테 넘기면서 본인의 빚을 털어버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금은 대가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가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이 집 하나만 가지고 있다.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 이거 양도세가 안 나와버려요. 그럼 세금이 2억 6천에서 9,300으로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안 좋은 건 뭐예요? 자녀가 채무 몇 억을 떠안아야 돼. 그래서 보통은 부담부 증여 할 때 이제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일반 증여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증여하고 부담부 증여 이야기고, 야 그럼 아예 그러지 말고 내가 너한테 싸게 팔게. 그 방법이 저가양수도예요. 저가양수도로 하면 말 그대로 파는 거잖아요. 주시는 부모님이 증여자가 아니고 이제 매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받는 자녀가 수중자가 아니라 매수자가 되는 거고, 그럼 매수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취득세만 내면 돼요. 3천만 원, 3,300만 원, 3.3%니까 취득세가. 대신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 10억 다 내가 돈을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좀 싸게 팔 수가 있거든요. 얼마까지 싸게 파냐? 30%까지 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럼 10억에 30%니까 3억이잖아요. 그러면 7억까지 낮춰서 팔 수가 있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 10억이니까 30%가 3억인데 그 30% 싸게 파는 금액이 3억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와 3억 중에서 낮은 값을 차감을 해줘요. 그러면 5억이면 얼마까지 싸게 팔 수 있어요? 3억에서 2억이 아니고 30%인 1억 5천만 싸게 파는 거예요. 20억이면요? 30%인 6억을 싸게 파는 게 아니고 그 낮은 값인 3억 보다 싸게, 즉 17억까지 싸게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은 매도자가 돼서 양도세, 그리고 자녀는 매수자가 돼서 이제 취득세만 가져오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이 주택 하나만 있다. 그럼 양도세가 비과세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전체 토탈 세금은 3,300밖에 안 들어가요. 다만 저가양수도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저 자금을 다 조달해야죠. 조달을 다 못했다, 7억에 대해서 못했다, 그러면 이제 증여 이슈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억에 계약하기로 해놓고 부모님한테 주기로 한 돈을 7억을 줘야 되는데, 에이 엄마 알잖아, 우리 사이에 하면서 한 2억 정도만 주고 5억을 빼돌려버려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매매 관계에서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일반적인 매매라면.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다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원래 원칙대로 가십시오. 원래 원칙대로 가시고, 특수관계자 저가양수도는 기본적으로 과세당국에서 세관경을 끼고 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굉장히 자금 흐름 같은 거 투명하게 하셔야 돼요. 네. 뒤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상속세 좀 완화되는 개편안이 나오면서 증여세도 좀 변화가 있냐? 그리고 없다면 대선 이후 증여세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냐고 질문 주셨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작년에 7월 달에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그때 이미 상속세 개편안이 좀 뭔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증세법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공제금액이라는 이런 거는 각각 다른데 세율을 같이 써요. 그래서 작년 세법 개정안 나오면서 최고세율 없애면서 최저세율 10%에 적용되는 과표를 1억에서 2억으로 올리기로 했었는데, 뭐 그걸 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부자 감세라고. 물론 이제 최고세율 없앤 거는 부자 감세가 맞는데 최저세율 10%에 해당되는 과표는 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년 자녀 5천만 원, 뭐 부부간 6억, 이것도 증여자산 공제, 이것도 벌써 몇십 년 동안 똑같은데, 이번에 이제 내용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선거 지나고 나봐야 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과연 될까 지금 좀 약간 별다른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그냥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그 전에, 이제 지금 정부에서 그 전에 했던 조치가 뭐냐면, 혼인 출산 증여자산 공제를 이제 1억으로 한 거였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게, 정부와 여당에서 혼인 증여자산 공제 1억을 더 하자 했더니 또 부자감세라고 반대를 했어요.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근데 그때 그러고 말았거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쪽에서도 좀 다르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혼인 플러스 출산할 때에도 같이 해주자. 그래서 살짝 이렇게 좀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돼서 관련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거나 아니면 출산을 하면 증여자산 공제를 1억 내가 더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한도는 통합해서 1억까지이기 때문에 결혼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출산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걸 활용하시면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 얼마를 주고받을 때 안전하냐,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고 있고, 최근에 좀 유튜브를 보니까 뭔가 바뀌었다 이러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딱히 바뀐 건 없고요. 아마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국세 공무원에 대한 어떤 포상금 지급이 최근에 이제 바뀐 게 하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세무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적발을 하면 좀 인센티브를 줘서 1년에 최대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요. 그럼 이제 그거를 미루어 짐작해서 그럼 이런 것도 더 많이 잡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충분히 뭐 일리는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너무 막 추적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법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냥 원칙대로 성실하게 그냥 납세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얼마 이하로 이체하면은 세금 안 나온다, 이런 거는 제가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제가 어떤 세무 공무원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니고 실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주변에 그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조사를 하시는 그 세무 공무원 사례를 제가 이제 대학원 때 들은 게 있는데, 뭐 개인적인 거라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도 잡아냅니다. 그리고 우리 세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뭐 이런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뭐 이렇게 배제하거나 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라는 게 명백하면 이건 무조건 과세 대상이에요. 금액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1,000만 원 이상 하면은 금융정보 분석은 FIU로 넘어가니까 900만 원, 500만 원이면 되지 않냐. 정말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고, 다 잡아냅니다. 그거 이제 명백한 경우에는 생각한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도 다 필터 걸어서 잡아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걸 질문하는지 제가 이유는 알겠는데, 그냥 원칙대로 하시고, 필요하다면 일부 좀 세금을 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한테, 성년 자녀한테 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공제 금액이 10년마다 새로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사전 증여하는 게 유리한데, 가령 내가 좀 여력이 되면 5천이 아니라 뭐 한 6천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럼 6천만 원 증여하면은 5천만 원 공제 빠지니까 1,000만 원 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10%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내가 세금 내는 거죠. 그럼 신고세 공제 물론 3% 들어가긴 하지만, 그거 없다고 하면은 내가 100만 원 세금 신고하면은 그게 다 이력이 남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다 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증거가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조금 아쉽다고 하는 게 뭐냐면, 증여세 최저세율이 10%를 딱 1억까지 맞추는 거를 2억까지 올리는 거였는데 이걸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여력이 좀 돼서 1억을 내가 다 풀로 채워가지고 자녀한테 증여하겠다 그럼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1억 5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1억 5천 하고 5천 공제하면 딱 1억 남잖아요. 그럼 얘가 10% 최저세율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1,000만 원 내면 남는 금액이 1억 4천입니다. 그럼 이제 이 돈은 이제 자녀가 수중자가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자녀에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반을 좀 닦아줄 수 있는데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다. 그래서 관심 갖고 공부를 하셔라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뭐 제가 시간 관계상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국세청의 정보 수집 능력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렇게 세상에 어떤 뭐 아주 그럴싸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의심을 하는 게 맞아요. 그걸 왜 그 사람을 알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줄 때 상속이 유리할까요? 증여가 유리할까요? 이거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인데 세금 자체만 놓고 보면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약간 유산취득세가 홀딩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게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좀 뭐 그런 조금은 굴러갈 거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 상속세는 좀 부담이 어떻게든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세금만 놓고 보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아직은 뭐 상속에 대해서 뭐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신경을 안 쓰고 있긴 한데 점점 이게 집값도 올라가고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어떤 필요한 마중물 그런 자본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좀 사전정예를 통해 가지고 자녀들이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걸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고민이 뭐냐면 내가 1주택인데 이걸 내가 지금 증여해버리면 나는 남는 게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일부 증여 계약서 쓸 때 효도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뭐 한 달에 한 번은 와야 된다. 뭐 내가 아플 때 병원비는 네가 다 대야 된다. 근데 저는 충분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녀 입장에서도 오죽했으면은 결혼식 가면서 좀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내가 집을 하나만 있어야 되냐. 하나 정도 더해서 2채 정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내 실거주. 이거는 정말 끝까지 좀 지켜가야 되는 내 삶의 터전이 되는 거고, 하나는 나중에 자녀들 증여나 어떤 투자용으로 갖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적당하게 이게 되면은 자녀한테 증여하면 훨씬 좋은데,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촬영지가 이제 분당 근처인데, 분당에 보면 아파트가 이제 오래되긴 했지만 워낙 인프라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작은 평수들 보면은 한 5억, 6억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17평짜리가. 그런데 너무 작다 약간. 한 20평짜리로 해봅시다. 20평대 하면 거의 한 10억 가까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고 그런 거라고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 내가 이제 뭐 대기업 들어가고 했지만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그러면 대출받고 뭐 한다 하더라도 10억짜리 아파트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부모 입장에서 이건 내가 세컨하우스 개념이니까 너 나중에 좀 더 되면은 결혼할 때 이럴 때 내가 증여로 줄게. 그래 버리면은 이거 한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 가지고 2억 한 3천, 2억 5천 정도면 되거든요. 자녀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내가 하나 갖고 있는 건데 다 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옆에 30평대에서 살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지금 2개 사서 투기를 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를 생각을 좀 이렇게 너무 한쪽만 보시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다르게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증여가 좋다고 해도 이상하게 그 금액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지 꼭 부동산 가족 간에 직거래를 하시더라고요. 이때 알아야 될 거 질문 주셨는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자금 출처입니다. 이 자녀의 매수자의 자녀의 어떤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객관적인 시가가 필요한데 그림을 좀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특수관계자 저가양수도라고 있고 왼쪽이 부모, 이제 오른쪽 자녀. 그러니까 부모님이 갖고 있는 주택을 자녀한테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증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매도자예요, 매도자. 항상 이 매도자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자녀는 매수자가 된다. 그러면은 10억짜리를 팔아요. 얼마까지 팔 수 있을까? 최대 7억까지 3억을 낮춰서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 10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 저 10억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30%를 다운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억이라는 숫자를 뭐 네이버 호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실거래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대충 하시는 게 아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 전문가가 바로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님한테 가서 감평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0억 이상인 경우는 가급적 2개 이상 해가지고 평균값을 내서 저 10억이라는 값을 도출을 하고 거기서 이제 30% 다운 시켜가지고 쓰는 건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죠? 부당행위, 안 좋은 행위를 계산 부인, 인정 못하겠다. 즉 너는 7억에 팔았지만 너는 특수관계자니까 그냥 10억으로 계산해 해서 10억으로 양도세를 내야 돼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자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7억으로 매수를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매수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7억을 내가 내 돈 플러스 대출 받아서 매도자인 부모님한테 꽂아줘야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7억까지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엄마 나 5억밖에 없어, 5억만 가져가 하고 2억을 더 몰래 현실적으로 다운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그 2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나온 2월 달에 나왔던 붙잡혔던 보도자료 사례를 보면 자녀에게,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하는 수법으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했다. 근데 아버지가 자녀한테 이걸 직거래하는데 시세 대비 60%나 싸게 판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30%까지지만 그 금액이 3억을 넘어가면 3억을 한도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60%, 40%나 싸게 판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싸게 팔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모님, 매도자 부모님 가격이 책정이 잘못됐고 자녀도 여기에 대해서 10%더 싸게 했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부채는 자녀 을과의 거래, 직거래 가격으로 양도세를 신고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시세 대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틀렸고, 자녀 을은 이 거래와 관련해가지고 증여한 신고 내역이 없다. 그래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양도세 그리고 증여세 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것들 다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감정평가 받으시고 거기 연계된 세무사님 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그분한테 절하면 그냥 신고대행 맡기겠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25년 5월 집값 분위기는 약간 조용한 가운데에서도 호가는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거래량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뭐 거래 자체가 많이 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중심지를 기준으로 해서 호가는 조금씩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촬영하기 아주 직전 하루 이틀 전에 보니까 제 거 물건 포함해가지고 제 수강생분들 확실히 좀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거래가 좀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면서 동시에 이제 제 거 유튜브 그리고 이제 뭐 상담 요청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고 있는 거 보니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전에 약간 좀 일찍 시작들 하시는 거죠. 일단 대선 전후 정책 변화와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거는 공급 부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심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 좀 뭔가 좀 확실하게 결정이 돼야지 라면서 좀 약간 뒤로 미루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시장은 그냥 자기 갈 길 계속 가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공급 부족은 좀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공급 부족은 여전히 과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누적되어 온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좀 그렇다면은 좀 큰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이거는 좀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들다. 그리고 유력 대선 후보분들 공약을 보면 공급 부족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약간 좀 두리뭉실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내용들 나와 있고 좀 구체적인 게 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전체에 대한 좀 공약이 현재 좀 많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제가 지금 5월 중순에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좀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대선 결과가 이제 정권 교체가 된다면은 일단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민주당과 어떤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급 부족은 더더욱 좀 더 심화될 거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완화가 될 거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보다 중요한 게 시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어떤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시장의 어떤 수급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시장에서 어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 즉 자본주의 시스템이잖아요. 물론 완전 자본주의는 저희가 이제 아니죠. 국가의 어떤 공권력이라든지 공공재 같은 것들을 좀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된 자본주의라고, 시장 실패가 있으니까 수정된 자본주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길게 5년, 10년을 바라보는 게 저 포함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몇 개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볼 때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을 볼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어떤 정책들, 그래서 이제 대선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공급 부족이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제 30번에 가까운 부동산 수요 억제책 정책을 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시장 논리가 아니라 어떤 정책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면 집값이 진작 잡혔어야 됐죠.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있는 것처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집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어제 제가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그림을 하나 좀 가져왔어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전국 지수, 제가 이제 지역별 매매 지수 아파트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주택을 다 보시는 게 아니라 주로 아파트 위주로 좀 보시기 때문에 과거 2006년 데이터부터 최근 것까지 가져왔는데, 전국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지방 서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이 가장 높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수도권 그리고 이제 지방, 전국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거는 패턴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좀 도드라지게 상승되는 부분을 보면은 2018년 부터 해서 이제 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한번 좀 꺾인 적은 있어요. 22년 정도.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값 변화는. 그리고 이제 이 집값과 마찬가지로 이제 임대차 시장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좀 독특한 제도죠. 그래서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전세를 서로 좀 원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임차인도 차라리 내가 좀 줄이더라도 반전세, 월세로 좀 가고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래 내가 이제 좀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채인데 그냥 좀 이렇게 너무 전세만 올리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혹은 내가 요즘에 이제 그나마 좀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반전세나 월세로 좀 바꾸는 게 낫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역시 공급 부족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다른 데이터를 좀 보면, 아까는 제가 이제 그래프로 봤는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가져온 거는 KB 시세라고 있어요. 조사 기준일이 가장 최근 거가 이제 5월 5일이더라고요. 참고로 KB 부동산 시세는 매주 금요일 나옵니다.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 오후 정도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매매 가격 상승 지역 탑 10이 있죠. 금주 상승률. 잠깐 보자면 과천이 0.66이죠. 양천구 0.27, 강남구가 0.23, 서초구가 0.23인데 문제는 뭐 0.6, 0.2가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외우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0.3이면 좀 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3, 이게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자, 그러면 과천이 0.6이라는 거예요. 많이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좀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뒤로도 강남, 서초가 0.23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좀 이렇게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 전년말 대비 상승률을 보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 강남구가 7.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강남이 100이라면 이제 서울 중급지 다른 것은 뭐 예를 들어서 50인데 똑같이 50에서 100에서 퍼센테이지 비율이니까 10%가 오르면 50은 5가 오른 거고 100은 10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면 클수록 이 상승률 자체는 퍼센테이지니까 줄어드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7.5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과천은 6.7, 서초 5.4. 그러니까 전년말 대비 상승률 보면 다 지금 서울 중심 지역이에요. 이걸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게 부동산 시장이 어떤 게 문제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하락 지역은 제가 이제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래프를 보면 전세 가격 있죠. 전세 가격 역시 상승 지역, 금주 상승률 상위를 보면은 구리, 성남 중원구, 용인 처인구, 하남 안양 동안구, 서초구 이렇게 주로 다 서울 수도권이에요. 전년말 대비 상승률 보니까 과천이 6.3이에요. 역시 0.3. 와, 그러니까 집값 상승 전년말 대비 상승률 탑 10 안에도 과천이 있고 전세도 과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동반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요즘에 이제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SNS라든지 커뮤니티 많이들 좀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약간 피로하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뭘 보셔야 되냐면 올해 하반기에는 전세 가격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 가격에 대한 가격 변화가 이제 매매가하고도 연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이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 전세 가격은 왜 오르는 걸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전세집은 누가 공급을 해주는 걸까? 이걸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제가 뒤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관련해서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 뭐 저는 2014년에 내 집 마련을 했고 2015, 16 이후로 이제 계속 본격적인 투자를 했었어요. 그리고 2016년부터 제가 이제 부동산 세금 강의를 했는데, 참고로 저는 세무사도 아니고 일반적인 평범한 개인이고 그냥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꾸 이렇게 주변에 물어보신 분들한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하려면 그냥 지금 해라. 다만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원리금과 이자가 괜찮은 수준이면 하시고, 그게 좀 힘들면은 좀 약간 뒤로 늦추면 어떠냐. 꼭 내 집 마련인데 늦출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그거를 안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말은 내 집 마련 뭐 실거주하고 오래 살 거고 이러는데, 막상 매수 계획에 돌입을 하면 그 누구보다 투자자 마인드로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떨어질 것 같은데, 저점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봤었던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중간에 보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조정되는 구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거를 잡을 수 있을 거냐?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시장의 타이밍을 잡기 힘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주식이나 코인 관점이고요. 부동산은 뭐가 있냐면, 거기에 사람이 더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집 마련하거나 투자용으로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공실인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없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 매도자죠. 아니면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더해진다면은 저점을 잡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니까 지금 매수해서 한 5년 정도 살겠다. 그럼 5년 후에 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고 나서 6개월 정도 있다가 한 5천만 원 정도가 떨어졌어요. 이걸 내가 못 참는 거예요. 이걸 10년 전에도 말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뭐 항상 등장하는 제 고향 친구가 있는데, 한 3년 전에 그때 과천 떨어졌을 때 빨리 사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원하는 가격은 12억. 네이버 호가에 나와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은 12억 5천이었어요. 5천만 원 차이였어요. 물론 큰 돈이죠. 큰 돈인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서 봤더니, 우리 아까 데이터 봤죠? 과천 상승률, 매매가 전세가 다 높잖아요. 그 집이 한 18억, 지금 19억 정도 해야죠.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 알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있어요.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라고 해가지고 나의 대출 한도가 좀 아마 줄어들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시작되는 7월 전이 좋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대선이잖아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있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그 어떤 대선 후보도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책 못 내놓습니다. 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세금도 그렇고 어떤 다른 민감한 얘기 지금 다들 안 하고 계시거든요.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찬스고 무풍지대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무풍지대여가지고 별별 일이 다 있던데, 제가 제 채널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 가급적 7월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를 끼고 사두는 방법이 있고, 직접 사서 이제 대출받고 실거주하는 방법이 있죠. 좀 연령대가 어리고 신혼부부고 그러면 저는 차라리 세를 끼고 사두는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금액이면 좀 더 상급지를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한 1억 정도 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대출을 활용하고 세를 끼고 사두고 그래 보면은 한 6억에서 7억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하면, 공격적으로 하면 8, 9억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제 지금 뭐 한계상 설명하기도 좀 힘들고, 아마 분명히 설명하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나한테 지금 투기하라는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6, 7억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죠. 6, 7억 중에서 최대한 인서울, 좀 외곽이라 하더라도 중심지는 솔직히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남부 라인, 일자리가 좀 많이 있는, 그리고 신분당선, GTX 인근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GTX보다는 신분당선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대출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소득이 높은 뭐 삼성전자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무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냥 대출 규제를 막아가지고 대출을 못 받게 했던 적이 있어요. 강남이라고.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나라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첫 집 마련할 때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대출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공급 부족,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급 부족은 내가 매매 물건 공급 부족도 있지만 전월세 공급 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를 누가 공급해 줄까라고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누가 할까요? 뭐 SH에서 할까요? LH에서 할까요? 둘 다 아니고요. 다주택자가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게 투기 세력, 적폐 세력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주택을 통해서 임대업 이런 것들을 하시려는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일부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회적으로 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의 전월세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를 공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나 월세는 앞으로 점점 찾기가 힘들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서울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신축 아파트, 꼭 중심지가 아니더라도, 특히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새 거 좋아하거든요. 새 상품, 새 아파트, 새 노트북, 새 카메라 이런 거 좋아하는데 신축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청약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너무 크니까 재개발이 좀 더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메이플자이 보면은 보류지 청약 같은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합원 대상으로 아니면 다른 일반 물건 대상으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뭔가 부적격 사례가 있어가지고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로또예요, 로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신축 아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요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부적격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청약을 해도 내가 만약에 청약 자격이 안 되면 그게 취소가 돼가지고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국민 약간 뭐 로또 해가지고 청약홈 사이트가 막 마비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아니면 그 해당 거주지를 대상으로 청약에서 나오는 거고, 보류지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땡땡 단지에서 조합 어떤 재건축을 해가지고 정비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원래 있었던 사람들, 조합원 물건들이 있고 일반 분양, 다른 사람들, 조합원 외 사람들한테 이제 청약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부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부적격 혹은 계약을 취소하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에서도 일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약간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좀 뭔가 이 조합원들한테 다 제대로 못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여분, 스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좀 아주 몇 개 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처음에 했었던 그 가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뭐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도 뭐 최소한 15억, 뭐 20억 아마 그 정도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대신에 이제 좀 기간이 짧아요. 바로 계약하고 좀 잔금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자금에 대한 준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대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좀 부족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증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저희 수강생들한테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올해 2월 달에도 토호제가 일부 풀리면서 막 거래가 몰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급하게 매수하신 분도 계시고 급하게 매도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저거 다 세금이다고 저거. 그래서 저거 급하게 사서 제대로 세팅 안 하면 3, 4년 후에 꽤 많이 손해 볼 거라고 이런 말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저희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죠. 최근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투자 막을 게 없더라라고 말하면서 세금 때려서 억누르는 것 대신에 다른 투자처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과 집값 그리고 전세값에는 이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참고만 하십시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그냥 참고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당의 색깔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당 관점에서는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본적으로는 투기 수요로 봐요. 물론 투기 수요도 있고 그게 맞는데 전부가 다 투기 수요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집값을 잡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이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우리 경제학 시간에 다 배운 것처럼 수요를 억누르고 아니면 공급을 늘려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가장 좋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울 중심지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를 만든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거의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 건데 쉽게 말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공급 증가는. 그런데 수요 억제책은 어때요? 일단 딱 누르면은 당장 뭔가 반응이 오니까 상대적으로 쉽죠.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에서 했던 정책들을 보면은 공급 증가보다는 수요 억제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겠죠. 이게 만약에 변한다면 당의 색깔을 아예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가 많이 완화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재인 정부 때를 100으로 본다면 저는 80으로 봅니다. 여전히 규제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더욱 고착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에 대한 공급도 부족, 그리고 전월세,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거고, 특히 올해 하반기 가을 전세 시장부터 그럴 가능성이 높고, 전세
월세 부분이 좀 올라간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매매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대신에 이제 뭐 일부러 세금을 막 때려서 억누른 대신에 그냥 다른 쪽으로 가게 하겠다. 뭐 저는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다른 투자처가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부동산 외에 주식, 코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쓰시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고 뭐 모든 후보에 똑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부동산에 대한 지금 정책이 굉장히 지금 되게 모호하고 구체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1주택자인데 세금 폭탄 맞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세금 모르고 집 매매했다가 세금 폭탄 맞은 최악의 사례가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진짜 1주택자라면 세금 폭탄을 잘 안 맞아요. 근데 왜 폭탄을 맞냐면 가짜 1주택자 때문에 그래요. 가짜 1주택자. 그러면 가짜 1주택자가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주민등록표에 있는 가족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세법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가족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표에는 예를 들어서 3명, 3식구밖에 없는데 실제 같이 살고 있는 식구가 1명 더 있어서 4명이다. 그러면은 4명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4명의 주택수를 다 따져야 돼요. 그런데 주민등록표에 있는 3명은 1주택, 그리고 주민등록표 없는 그 가족 중에 1명이 1주택. 그러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1주택인데 실제로는 2주택이거든요. 이거 잡아냅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케이스는 양도세 비과세를 놓치는 건데 지금 여기 이제 제가 기사를 가져왔는데 헤드라인을 23년 1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다주택 자녀와 함께 살다가 양도세 폭탄 맞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과세가 정당하다. 왜 법원까지 갔을까요? 판사님한테. 억울하니까 갔겠지. 어떤 케이스냐면은 잠깐 말씀드리면 주민등록표 상으로는 본인 아버지 혼자만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2012년에 산 서초구 아파트를 2019년에 팝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표 상으로는 나만 있으니까 비과세지 않냐 했는데 같이 살고 있는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주거용 오피스텔 2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표 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같이 살았기 때문에 3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깨져서 세금이 8억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겠죠. 저걸 내가 어떻게 잡아내냐? 2가지 정도 해가지고 잡아내는데 그 오피스텔에 자녀가 전입신고가 돼 있는데 그 실제 오피스텔 실사 가서 임차인을 만나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요. 2번째로는 우리 이제 코로나 때 확진자 동선 같은 거 파악할 때 다 보셨죠? 신용카드, 교통카드 사용 내역 보고 동선 파악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냅니다. 물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뭐 모든 경우를 다 잡아내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규제지역, 고가주택 위주로 잡는데 워낙 요즘에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한 중저가 그 밑으로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짜 1주택을 조심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주택자는 부동산 세금을 조심해야 되는데 2주택자는 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좀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거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계약서 쓰기 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거든요. 계약서를 쓰면 세금의 거의 99%가 결정이 되고요. 만약에 잔금까지 치렀다. 그게 매수든 매도든 그러면 거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2주택을 내가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케이스냐면은 하나는 실거주, 하나는 투자용. 이제 이때 투자는 시세 차익 혹은 임대 수입 이렇게 2가지를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은 이 2주택 모두 다 임대를 줘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면 되죠. 1번 주택을 서울에 있는 조정대상 지역을 사요. 예를 들어서 뭐 송파나 잠실 해볼까요? 잠실을 사요. 그리고 2번 주택을 내가 다른 비조정대상 지역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을 사본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다 피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2번이 비조정이니까. 그리고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세팅을 둘 다 해버리면은 그래도 좀 많이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통해서 둘 다 비과세를 받거나 아니면은 그냥 둘 다 끌고 가다가 하나는 적당히 세금 내고 팔고 하나는 마지막에 비과세 받아서 팔면 돼요. 그래서 서울 조정 1번, 그리고 2번은 비조정 2번,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하면 가장 베스트인 경우로 갈 수 있고 이때 부부 공동명의에서 자금 출처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소득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안 하고 반대로 하신 케이스가 있는데 1번이 지금 우리 있는 여기 분당, 성남 갖고 있는데 2번을 송파를 사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2번을 조정지역, 규제지역을 사버리니까 바로 취득세가 8% 나와요. 물론 분당을 3년 안에 팔면 피할 수는 있는데 그분은 2주택 포지션을 가져가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분당은 좀 팔면 안 되는 아까운 물건이고 벌써 여기서 손해본 금액이 한 1억 이상 납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게 뭐냐면 그거를 내가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았다고 해요. 좀 이해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어쨌든 조심하시고 계약서 쓰기 전에 여러 군데 체크하셔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75년 만에 이제 상속세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이제 50대, 60대에게 뭐 혜택들이 쏟아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혜택들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보도자료가 나가는데 그게 나갔다고 해서 어떤 법이 다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전부 다 세금을 과세한다. 그게 유산세인데 그렇지 않고 받은 만큼만 내자. 이게 유산취득세입니다. 이렇게 개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통과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걸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산취득세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이게 말한 쪽은 현재 정부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대선 치러져서 이제 정부가 바뀌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법을 바꾸고 어떤 입법적 절차를 하는 곳은 국회입니다. 근데 국회에서는 유산취득세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많이 없었고 유산세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공제금액만 좀 올리자 이런 얘기만 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앞일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겠지만 대충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정부는 이제 조금 있으면 바뀔 거고 국회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장한 유산취득세가 개편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안 될 수도 있어요.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좀 더 두고 보셔야 되고 다만 국회에서는 당시 뭐 여당 야당이었던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서 다 일괄공제를 좀 올리자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대선이 지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상속세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대략 10억 정도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조금 뭔가 변화가 되면 뭐 한 15억 좀 더 가면 한 20억 요 정도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즉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이제 상속세 낸다 이 말은 약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조금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정치적으로 좀 해석해 보실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제가 제 말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선 어떤 공약들도 혹시 나오는지 좀 보시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관련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세금 폭탄 맞는 경우, 좀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가장 좀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상속 직전에 물건을 함부로 파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상속이라는 거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야지, 사망을 하셔야지 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목숨을 우리가 어떻게 뭐 함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나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집이 뭐 한 30억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한 30억짜리가 있는데 이걸 이제 좀 내가 이제 상속이 개시될 수 있으니까 조만간에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30억 정도 했을 때 배우자가 살아 계시고 자녀 2분 정도 있으면은 상속세가 거의 한 4억 4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아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제 과거에 어떤 세법적인, 세무적인 행정력이 좀 약했을 때를 생각하셔가지고 30억짜리를 그냥 팔아버려요. 이제 1주택이니까 비과세는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12억이 넘었기 때문에 세금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 좀 내고 팔고 그 돈을 이제 자녀한테 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증여세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옛날 방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야 이거 뭐 내가 조금씩 주면 어떻게 알겠어? 라고 생각해서 조금씩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한 2, 3년 정도 지나서 만약에 피상속인이 이제 돌아가셨다. 상속이 개시가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몰래 준 돈에 대해서 이제 잡히죠. 그래서 이제 가산세까지 물어서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는. 그러면 이제 그 30억짜리가 그냥 흐지부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계셨다가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아까 나오는데 한 4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 뒤에 그 물건을 팔았을 때 양도세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세금 그 정도 내고 남은 돈은 이제 상속인 분들께서 이제 나눠서 활용하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내가 그 물건을 6개월 안에 팔려고 봤는데 뭐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기도 하고 또 투자 가치가 있어서 좀 더 가지고 있으면 개발이 돼서 이제 좀 오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6개월 안에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취득가가 좀 올라가거든요. 그럼 취득가가 좀 올라가니까 나중에 팔더라도 양도 차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전에 파는 거 조심하시고 상속 개시되고 나면 6개월 안에 내가 팔 거나 아니면 별도 감정평가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 대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해당 물건을 바라보는 투자적인 관점이 있어야 되겠죠. 이 물건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이게 좋은 녀석이면 가급적 오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대신 6개월 안에 감평을 받으시고. 근데 얘가 이 정도면 뭐 할 일 다 했다. 그러면은 가급적 6개월 안에 팔아서 그걸 가지고 재원으로 삼아서 하시면 좋고, 더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좀 조만간에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 미리미리 사전 증여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모르면 당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어떤 수법들이 있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전세 사기는 정말 유형이 많고, 사기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들이 나올 것 같은데, 새로운 방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깡통 전세죠. 무슨 말이냐면 채무액이 집값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70%로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채무는 뭐냐면은 그 해당 집에 잡혀있는 채무, 근저당 같은 경우 플러스 임대보증금. 그런데 그 임대보증금이 임차인이 나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80% 혹은 70%라는 말이 나오느냐? 이거는 경매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뭐 10억짜리 집인데 내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8억 정도가 들어갔다. 그러면 80%를 이미 다 차지하잖아요. 물론 다른 대출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데 이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면 내가 이제 선순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낙찰이 되면 나는 보증을 받고 안전하게 그나마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세랑 비슷하게 가긴 가는데 또 감정평가 금액은 또 낮기 때문에 그게 한 70에서 80% 정도는 돼야지 내가 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보증금이라든가 채무 합쳐서 70%가 넘어가면 좀 다른 집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이 가짜인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이게 좀 안타까운데,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이제 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요즘에 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걸 도용해가지고 가짜 임대인이 진짜 임대인인 것처럼 행위를 막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작정을 하고 사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임대인이 아니라 가짜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저도 이제 전세계약서 쓰러 가긴 하는데 바쁘면 못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때 꼭 하는 게 뭐냐면 전화통화를 합니다. 전화통화를 하고 이제 제 주민번호 보여드리면서 주민번호 다 읽고 이렇게 본인 확인을 제가 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꼼꼼하게 하실 분들은 전화통화하지 마시고 영상통화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얼굴 보면서. 그래서 하면 좋은데, 아주 일부 좀 지방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인이 좀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악용을 하는 거죠.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는 임대인을 가짜로 세웠잖아요. 이번에는 월세집을 그냥 전세집으로 둔갑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잘못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데, 네 번째는 뭐냐면 전세 계약서 쓰는 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들어오는 날, 그때 담보대출을 실행시켜버려요. 그럼 내가 전세 계약서 쓰고 내가 이제 확정일자 받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대항력이 생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5월 15일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 계약서 쓰고 동사무소 신고하고 뭐 그러면은 그 대항력이 언제 생기냐면은 5월 16일 0시부터 생깁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쓴 날 만약에 그 집주인이 당일날 5월 15일 날 대출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대출은 곧바로 15일부터 실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순위가 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특약을 넣어야 됩니다. 내가 뭐 들어가고 실제 전입하고 그 다음날 하루까지는 대출을 받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특약을 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 때는 임대인 측에서 다 배액배상한다, 손해배상한다, 이런 것들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이거는 진짜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이래서 당할 수밖에 없어서 당했세인가? 이건 아닌데 좀 어려운 내용인데, 당해세라고 있어요. 당해세.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물건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세금인데, 뭐 주로 이제 재산세, 종부세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등기부등본을 봐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이런 세금이 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이 당해세를 먼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져가고 나면 갑자기 내 보증금이 일부 혹은 전부가 깎이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요즘에 좀 많이 그래도 보완이 됐죠.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거 다 받게 돼 있거든요. 계약서 쓸 때. 그래서 계약서 쓸 때 한번 보시고 들어가실 때 한번 더 보셔서 확인하셔라. 그리고 중개사 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주실 건데, 최근에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인이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근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좀 뭔가 사정이 있어서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작정을 하고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문제겠죠. 이런 경우에는 빨리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셔서 좀 보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관행상 좀 더럽고 치사해도 어차피 또 새로 들어와야지 이 사람한테도 받고 내가 받고 나가니까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이렇게 됐는데 뭐 임대차 3법 이후로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좀 갈등이 좀 심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 대해서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뭐 갑자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 한 달 후에 나갈게요. 그러면은 좀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서로 협조하면서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말 그대로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거니까 사람들이 꼭 이런 쪽으로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좋은 머리를 좀 좋은 일에 쓰면 좋겠는데 이런 거 말고 신종 사기수법이 또 했다고 저도 좀 찾아보고 공부를 했는데 어떤 거냐?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모임 통장 같은 경우가 좀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박민수인데 박민수라는 사람 실명을 가지고 통장을 만들려면 요즘에 굉장히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뭐 얼마 동안은 이체 한도도 좀 뭐 30만 원으로 작게 하고 좀 시간이 지나야지 되고 그러는데 모임 통장은 그냥 금방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임 통장을 좀 이렇게 이름을 좀 이렇게 좀 잘 쓰면 사람 이름처럼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박민수 약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3글자만 찍히고 그게 약간 사람 이름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통장 사본을 꼭 받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실물 통장 있잖아요. 그거 사본을 받으셔도 되고 요즘에 인터넷 뱅킹 대부분 하니까 인터넷 뱅킹 들어가면은 사본 그 출력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출력해서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임대인분의 통장을 사본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등기라고 있는데 이제 가등기라는 거 뭐냐면은 가짜로 일단 뭐 등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본등기로 들어가는 건데 가등기가 걸려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뭔가 취득을 하거나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소유권을 제대로 못 가져오겠네 라고 하니까 겁이 나서 못 덤벼 버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부러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에 보면 갑구에 이 가등기 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뒤에 나오는 신탁 부동산 사기하고도 연관될 수가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가등기 이렇게 좀 악용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낙찰도 잘 안 됩니다. 경매 넘어가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저도 이게 정말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타까웠는데 다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전세금이 5억인데 전세자금 대출이 예를 들어서 4억 정도밖에 안 나오거나 보증보험이 뭐 4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4억까지 이렇게 좀 계약서를 쓰고 1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따로 하자. 그러면 내가 여기 1억에 대해서 나중에 좀 챙겨주기 위해서 이면 계약서를 2개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다운 계약인 게 뭐냐면은 우리 매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전월세 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제 거액 가입으로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거래가가 5억인데 4억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하고 나머지 1억은 이면 계약서를 또 쓰자 그랬잖아요. 이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5억으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거기에서 내가 조금 뭔가 아쉽고 상대방 임대인 측에서도 뭔가 좀 그럴싸한 제안을 하더라도 항상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럼 내가 좀 아쉽더라도 4억짜리 집을 찾아보신다든지 아니면 4억의 그 보증금 1억에 대해서 반전세로 바꿔서 뭐 20, 30으로 가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이것과 이제 좀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게 그 보증금 액수가 너무 커서 집값에 한 70%, 80% 넘어가면 제가 조심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요즘에는 월세도 사기를 하고 또 이제 신탁부동산 사기라는 것들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수법인지 질문 주셨어요. 저도 이거는 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런 거예요. 소유자가 즉 임대인이 집주인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거를 신탁회사에다가 자기 소유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럼 이제 신탁회사가 이제 소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 놓치고 있거나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은 특히 이거는 이제 중간에 부동산도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 버리면은 기존에 있었던 전에 소유자였던
임대인이라고 보이는 사람하고 계약서를 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원래 있었던 주인 있죠. 이제 이걸 이제 위탁했으니까 위탁인이라고 하고, 이걸 받은 신탁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임차인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위탁인이 신탁회사에 이걸 소유권을 넘겼는데, 실제 소유자가 이 신탁회사인데, 이 사람이 신탁회사하고 뭔가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자꾸 이쪽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소유자가. 그러면은 이 기존 소유자하고 임차인하고 신탁회사를 빼고 맺은 임대차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전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놓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나중에 신탁회사가 대출을 받고 또 못 갚아서 경매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디서 확인하냐?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갑구가 소유자고 을이 대출 같은 거 이쪽인데, 대출이 을구에 있는 거니까 을구만 딱 봤는데 깨끗한 거예요. 왜? 신탁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이게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갑구에 보면은 뭐뭐 신탁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뭔가 찜찜하다 그러면 계약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좀 꼼꼼히 보셔야 되고, 근데 부동산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본인들도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을구에 보니까 뭐 대출 없지 않냐, 깨끗하다. 근데 그 깨끗한 게 다가 아니란 거지. 그래서 갑구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고, 특이하게 이걸 넣는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가 잘못하면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가짜 소유자였던 임대인 그 개인한테는 민사 정도밖에 못 걸겠죠. 그럼 이제 민사 소송은 뭐 저도 수업을 들었지만 결론은 뭐냐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도 이게 없는 교도소인 경우가 별로 없지. 그래서 그런 소용돌이에 안 엮이는 게 가장 좋죠.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러한 전월세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국가가 개인이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좀 어렵죠. 일단 국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그날 바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법안들이 계속 올라갔다가 뭐 통과는 안 되고 그러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제가 또 모르는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입법적인 보완을 해서 전세 사기를 좀 막을 수 있게 되면 좋겠고요. 아까 신종 사기를 할 수 있는 신탁 등기부등본, 월세 같은 경우도 문제될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신혼부부였는데. 그래서 정말 좀 이런 신탁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좀 이런 게 좀 더 잘 노출이 좀 되게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떤 징역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금융치료가 답이다. 무조건 막 2배, 막 10배.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생각 자체를 그냥 못하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너무 약간 좋은 면도 물론 훨씬 많이 있지만 너무 물질적으로 좀 많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경제 사범들, 여기에 대한 처벌이 왜 저렇게 약한지는 뭐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금융치료만 하자, 제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 뺏어야 됩니다. 그래 안 합니다. 저는 그걸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어떤 여러 가지 또 제가 모르는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기다리는 와중에 우리의 어떤 좋은 시절 20대 30대가 또 지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밖에 없고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여력이 되는 선에서는 이거를 매수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고 이제 회사 들어가고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하고, 항상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인데 월세 이렇게 싸다고?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걸 꼭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출연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제 짧은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평범한 직장인에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컨텐츠 만들고 크리에이터가 됐는데,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폭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 그 어떤 나라 정부든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둘 거냐, 아니면 세금을 조금 거둘 거냐.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는다는 거는 조금 좋게 말하면 복지사회 이렇게 좀 갈 수도 있지만 개개인의 어떤 것들을 많이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적게 걷는다는 거는 어떤 빈부격차라든지 어떤 사회적 격차는 어쩔 수 없지만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과 비슷하게 뭐가 있냐면은 세금은 우리가 이제 국민으로서 어떤 신성한 납세 의무도 있지만 동시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재산권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세무사 공부했을 때 자녀를 한 명 갖고 있으면 자녀 소득공제였어요. 그게 100만 원, 150만 원 해가지고 보통 한 30만 원, 35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났었는데 지금은 자녀 세액공제죠. 그러면은 1인당 15만 원? 요 정도밖에 세이브가 안 돼요. 그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게 훨씬 손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관심 1도 없잖아요. 왜? 내용도 어렵고 복잡하고 뭐 먹고 살기 바쁘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셔야지 이거를 행사하는 그런 과세당국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심스러워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으면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게 최선이고 조금 더 이거를 더 폭넓게 보자면은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그 게임의 법칙이 있어요. 그 게임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시간을 투입해서 내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 화폐를 받잖아요. 그럼 이게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태우고 받은 화폐이기 때문에 엄청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내가 다시 대체가 불가능한 아니면 희소성이 강한 다른 것들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자마자 곧바로 감가가 되는 뭐 차에다가 그냥 다 써버렸다. 그러면 나는 소중한 시간도 버렸죠. 그리고 차 물론 좋긴 하지만 시간 지나면 또 감가되고 그 효용도 떨어지죠. 그러면 좀 이건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처음에는 화폐를 만들어야 되고 소위 말해서 그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불릴 거냐. 나는 주식으로 할래. 나는 부동산으로 할래.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 잘하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재테크하시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바 다 이루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